한국에 유리한 건 바이든이죠.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면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거든요. 더욱더 문제인 거는 타이완 문제죠. 타이완, 남중국해,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손을 떼게 되면요, 거기가 그러니까 중국의 해군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중국에 그냥 포위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한테 가서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다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 분위기가.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이 참 신기해요. 미국이 지금쯤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야 됐어요. 지난 1년 전,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때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경기 침체다 그러는데 이게 그거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저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봤는데 전혀 맞지를 않는데 이게 인플레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 2%입니다. 물가 상승률 2%인데 이게 3% 밑으로 안 내려오고 최근에는 3.5%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2%에 근접을 하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경기가 좋고 실업률도 뭐 다 4% 미치고 완전 고용 수준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거죠. 지금 5.5%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그럼 고금리 속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수님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불가사의예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초과 저축이 있었다.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돈을 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난센스예요, 그 말은. 아니 초과 저축으로 하면 그 초과 저축 없는 나라가 어딨냐. 다 코로나 때 전부 돈을 못 썼지. 중국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지금 저축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근데 왜 미국만 쓰는데 그러면 불가사의예요, 이거는. 왜 미국만 돈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물어보면 당신 미국 경기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 특히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요, 미국 경제 상태 아주 안 좋아. 바이든 지지자들도 한 절반 정도는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 경제 상태는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근데 제 추측컨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데를 보시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그게 심한데 도심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빈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근무 방식이 달라진 것이기도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이 떠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전의 그 대도시들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텍사스나 아리조나나 이쪽 남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도시들은 좋아요. 거긴 그야말로 호경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사람들 떠나는 데다가 이 범죄자들 마약 문제 뭐 다 심각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별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나쁘다고 인식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통계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면 좋은 상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사는 동네만 아는 거지 전체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무튼 미국은 현재 상당히 불가사의한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달러 환율이 오르는 배경에 말씀해 주신 이런 뭐 중동 정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거.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 대한 위험.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고 세상이 위험해지면 그만큼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 안전 자산이 달러이고 금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그 자국 통화들의 환율이 올랐죠.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출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매우 공격적으로 수출을 확대를 하면서 그것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달러 벌어들이기 힘들겠네라고 하는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이 저는 최근에 원화 가치가 특별히 더 심하게 떨어진 그 배경에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가 유독 좀 선거가 많은 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미국 대선이 11월에 이제 있는데 아까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 누가 좀 당선이 되면 한국에 조금 더 유리할까요? 한국에 유리한 거는 바이든이죠. 네, 한국에 안전한 거는 바이든이다. 왜? 지금하고 비슷할 테니까. 네,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면 막 와. 다들 맞아요. 그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거든요. 누구를? 딥스테이트. 그 트럼프가 입에 달고 사는 그 세력이 딥스테이트예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공무원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특히 외교과의 외교 전문가들인 거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패권 또 팍스 아메리카나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 때문에 남의 나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죽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들이 뭐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해서 결국은 제대로 못했어요. 반이민 정책도 제대로 못했고 그 저 남부 국경에다가 담 쌓는 것도 제대로 못했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공언을 한 게 있습니다. 5만 명을 갈아치우겠다. 미국 공무원들 5만 명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쫙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정말 자기 뜻대로 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거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을 게 관세 10%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6%예요. 그걸 10%로 올리겠대요. 모든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로 당연히 그렇죠. 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한미군 문제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여기 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이거. 네. 니네가 돈 내. 그리고 돈 내는 것도 그냥 뭐 원가 이게 아닐 거예요. 장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거는 타이완 문제죠. 타이완 또 남중국해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손을 떼게 되면요. 거기는 그냥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거기가 그러니까 중국의 해군 기지가 되는 겁니다. 해군 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항공모함들, 구축함들 이런 게 태평양을 휩쓸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중국에 그냥 포위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한테 가서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국한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다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테니까. 근데 북한이 올해 한국을 제1 적대국 뭐 이렇게 재설정하면서 무력 도발의 가능성을 이제 내비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뭐 우리나라의 관계 또 미국까지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자면. 북한도 나름 고민이 많은 거죠. 이제 남한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해보면 자기들한테 손해인 거예요. 정권이 제대로 존립하기가 어렵죠. 어떤 상황에서도 존립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다 남한풍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한하고 통일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하는 그럴 정도까지 된 것은 그러니까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러시아 때문에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왜냐 러시아가 북한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자기들이 무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근데 중국은 무기는 공급 안 해줘요. 무기까지 공급해서 미국하고 나를 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북한은 미국 눈치 전혀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무기 많잖아 쌓아놓은 거 그것 좀 우리한테 좀 줘. 그래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뭐 엄청나게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한테도 존중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꽤 센 나라가. 그러니 뭐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하게도 생긴 거죠. 그런데 충분히 공격을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하는 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원점 타격이에요. 김정은을 타격하는 게 아니고 원점 타격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원점 타격은 그 쏜 대포를 타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대포 타격하면 어때? 정치적인 목적은 다 달성한 거고 뭐 대포 몇 개 없어지면 고만인 거지 뭐 몇 명 죽어도 고만인 거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평양을 공격해야 되는 건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K 방산이 그런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 이런 지정학적 이유도 있다고 당연히 봐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뜻밖의 상황인 거예요. 방산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비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 대땅트라고 하는 소위 평화 무드가 무르익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을 건데 왜 군대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특히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대립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대리전들이 막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들마다 다 이제 군비 확장을 했던 겁니다. 무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소련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소련이 더 이상은 미국의 적이 아니고 전 세계는 다 미국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군비를 줄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방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럭히드 마틴이니 무슨 뭐 이런 데들은 이게 방산업체들이 수십 개가 합쳐져서 저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망했으니까. 수백 개 있는 것들이 다 망하고 몇 개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비 축소를 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안 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이스라엘, 중국 이런 나라들인 거죠. 우리나라는 왜 안 했는지 뭐 우리 서로 알잖아요. 예, 계속 뭐 한미 합동훈련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전쟁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네?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이 유럽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군비 확장 안 하면 나 미군 여기서 다 철수하고 나토에서도 탈퇴하겠어 막 이렇게 겁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다들 군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잘못하면 러시아한테 점령당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래서 군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비 확장을 하려고 하니 무기를 누가 만드냐. 무기 만들 공장이 없는 거죠. 엔지니어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시설 자체도 형편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여기저기에서 팔리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무기 공급 능력으로 하면 중국이 최고예요,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보니까 러시아가 형편없네?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쓰는 무기도 공급하기가 벅찬 상태가 된 거고, 중국이 생산 능력이 대단한데 중국 무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거죠. 아프리카 국가들 빼고는 중국 무기를 별로 원치 않는 겁니다. 왜? 러시아 기술이잖아, 그거. 중국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중국 무기를 사오게 되면 중국, 러시아, 이란 뭐 이쪽 편에 가서 서야 되는 건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제 한국산 무기를 선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시장이 작아요. 정말 큰 시장은 어디냐면 소위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방위 예산이 1,000조인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잠수함이라든가 또 구축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한국의 조선산업 또 한국의 기계산업, 전자산업 이런 데들이 미국에 수출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못해요 지금. 미국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고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한국에.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생산 능력으로만 본다면 저는 미국 무기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 이건 CNN에서 분석 기사에서 나오고 그런 겁니다만은. 근데 정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그래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 또 미국의 노조들을 여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한화가 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미국의 방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이제 패권을 쥐기 위해 우리나라에 이제 자국의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도 받게 됐죠. 네, 반도체 산업 시장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AI 관련된 반도체는 뭐 앞으로도 한참 동안 그거는 뭐 엄청난 호황을 누리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화되어 있는 D램이라든가 또 파운드리 여기에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너무나 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잖아요. 유럽도 늘리고 있죠. 일본도 늘리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다 공급이에요. 그렇게 공급을 해대서 과연 그걸 누가 흡수하느냐? AI는 늘어나겠지만 세상 모든 게 AI는 아니잖아요. AI는 하나의 섹터인 거고 나머지의 기존의 반도체를 수요하던 수많은 섹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러면 공급 능력이 그렇게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시설은 지금의 한 3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짓고 있는 것만 완성이 되더라도. 근데 뭐가 바틀렉으로 작용하느냐? 인력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갑자기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무나 갔다가 공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길러내는데. 근데 지금 일본이면 쿠마모토에도 그 파운드리가 생겨나고 저기 홋카이도도 생겨나고 뭐 곳곳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일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공장을 가동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대만 사람들이에요. 대만의 TSMC 또 뭐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만 사람들이 갈까?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난다면 아마도 대만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인력 부족 때문에 시설은 있어도 그걸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 능력은 늘어날 거다.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 가격은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AI와 관련된 분야는 예외다. 그게 뭐 SK와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경제 위기 극복 해법이 있다면?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수출 시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에서 중국하고 겹치는 거예요. 중국 제품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는 못 팔아요, 그러면. 가성비 때문에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 제품하고 보완 관계였어요. 이제는 경쟁 관계가 됐고, 그래서 부딪히면 팔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수출을 포기하느냐? 수출을 포기하면 망해요, 그냥 우리는.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도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 인구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젊은 사람 인구는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 30년 지나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젊은 인구가.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 수출도 줄어, 내수도 줄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급격하게 늘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 찾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 그러니까 수출입을 포함한 금액을 GDP로 나눴을 경우에 96%입니다. 그게. 야, 우리는 너무 무역 의존도가 높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더 높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 같으면 무역 의존도가요 400%예요. 소득은 13만 달러예요. 그 나라는. 내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도 내수가 없어요. 그 나라 소득 얼마냐? 10만 달러. 아일랜드 그 나라도 내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인구가 700만이니까. 소득 11만 달러. 이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수출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즈니스는 수출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돼요. 모든 돈 버는 일은 다 수출이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내수 있고 수출 있고 이게 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도 자기가 수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마케팅 부서에서나 하는 일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스웨덴이나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 사람들처럼 바뀌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는 거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안 그러면 그냥 망해요. 내수도 줄어들고 수출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뭐 너무나 객관적이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그게 유일한 돌파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